우리가 차량 침수, 화를 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비와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침수의 적절한 대비는 지금 차량이 침수됐을 때 탈출 요령을 숙지하는 것이거든요. 자동차 문이 열리지 않거나 유리창이 내려오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비상용 망치를 대비한다거나 아니면 침수된 상태에서 시동이 꺼져 있을 때 절대 시동을 다시 키면 안 되거든요. 지금 침수가 됐을 이런 대응책은 지금 우리가 대비해서 숙지했던 내용을 그대로 실행을 하면은 안전해질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집중호우로 인해서 저지대는 침수가 불가피합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로 인한 피해는 내가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대응했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한국안전전문가협회 이송규 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송규입니다. 자, 이제 조금씩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 계절마다, 매 시기마다 재난을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특히 3년 전 이맘때 초강력 태풍이었습니다. 흰남노가 한반도를 휩쓸었습니다. 먼저 당시 상황을 뉴스로 만나보겠습니다. 시뻘건 흙탕물이 도심 교차로를 뒤덮었습니다. 도로 한가운데는 자동차가 물에 둥둥 떠다닙니다. 창문 유리까지 물에 잠긴 차량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경북 포항에는 시간당 최대 11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갑작스럽게 내린 많은 비에 형산강, 형산교 지점 등에 홍수경보가 발령됐고 도심 하천인 칠성천과 냉천 등 5곳은 결국 범람해 도심 곳곳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상습 침수 지역과 저지대 주민 천여 명은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해 걱정 속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이곳은 항만시설인 동빈내양입니다. 강한 비와 함께 만조로 바닷물이 들어차면서 범람해 한때 인근 도로가 모두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가게 안으로 밀려드는 물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당장 추석 대목을 앞두고 장사를 재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포항시는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액을 2천여억 원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또 오늘 오전 7시 20분쯤 포스코 포항제철소 공장 2곳에서 불이 났습니다. 경북소방본부는 이불로 공장 한 곳의 전기실이 모두 불에 탔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 측은 이번 불이 태풍과 관련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건물 바로 뒤의 집안이 마치 베어낸 듯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람이라도 있었더라면 대형 참사로 이어졌을 아찔한 붕괴 현장입니다. 밀려 내려온 흙더미로 그 아래 건물과 주차장은 쑥대밭이 됐습니다. 급류가 휩쓸고 간 강변을 따라 주저앉은 건물, 잘려나간 도로, 처참한 상흔이 드러났습니다. 펜션 건물 한 동은 마치 들어서 옮기기라도 한 듯 통째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다리가 끊어진 걸 모르고 진입했던 차들은 황급히 방향을 돌립니다. 어디서 떠내려왔는지 모를 차 한 대가 강 한복판에 버려져 있습니다. 강과 인접한 이 아파트. 강물이 범람하면서 지하 주차장에 물이 차 큰 인명피해가 났던 그곳입니다. 군인들과 중장비가 투입돼 복구 작업이 한창이고 무너진 인근 제방도 다시 쌓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잠겼던 주민들도 시름을 뒤로 하고 일단 복구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가재 도구를 집 밖으로 꺼내 하나하나 닦아내고 햇빛에 말리려는 손길들이 애처롭습니다. 수확을 앞둔 농경지들도 초토화되다시피 했습니다. 농민들이 여름 내 정성을 쏟았을 논밭은 밀려든 모래로 하루아침에 망가졌습니다. 비닐하우스는 뼈대만 남기고 흙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기술을 부산으로 돌렸습니다. 멀리서 보면 화려하고 멀쩡한 이 도시도 곳곳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방파제 인근 주상복합 건물에는 이번에도 바닷물이 들이쳤습니다. 올여름 피서객들로 붐볐을 해수욕장엔 사람 발길이 끊겼고 밀려든 모래와 망가진 시설물들만 흉흉하게 남았습니다. 태풍 매미에 버금간다던 흰남노. 대비하고 또 대비했지만 자연의 위력을 이겨내진 못했습니다.
그래도 피해 현장에선 굴하지 않고 삶의 터전을 재건하려는 시민들이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이렇게 태풍은 뭐 몇 년이 지났습니다만 그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참 그때 이 태풍의 위력을 저희가 좀 느낄 수가 있는데요. 당시 태풍 흰남노가 한반도 육지에 머물렀던 시간이 약 2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뭐 그 당시 보도를 보더라도 정말 피해가 컸었는데요. 그 당시 피해 규모나 흰남노 위력 먼저 좀 짚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앞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이제 역대 어떤 태풍의 크기를 보잖아요. 그러면 좀 오래됐습니다만은 1959년도 뭐 사라, 뭐 매미, 루사 이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지금 버금가는 지금 태풍이거든요. 지금 화면에 나오죠. 예. 지금 사라 1959년도, 매미가 2003년도, 루사가 2002년도, 흰남노가 2022년도 9월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 태풍의 비교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은 중심 기압이 나오죠. 예. 지금 중심 기압이 제일 낮아요. 지금 중심 기압이 제일 낮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지금 태풍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거든요. 태풍의 중심이 기압이 낮다는 얘기는 태풍이 왜 빠르냐면 우리가 모든 물체들은 무거운 쪽에서 낮은 쪽으로 가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일반 우리 공기 기압이 1013이거든요. 근데 910 차이가 나왔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죠. 근데 그 옆에 보면 이제 강도가 나오잖아요. 초속이 나오죠. 근데 사라가 초속 60m고 그 밑에 흰남노가 초속 54m죠. 이 정도의 지금 강풍이거든요. 그러면 중심 기압이 낮는데도 초강력인데 지금 초속은 조금 더 낮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 뭐가 되냐면 크기 있죠. 크기가 커요. 크기가 크기 때문에 기압이 낮더라도 속도가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태풍이었다라고 합니다. 예. 그 당시에 뭐 사라, 매미, 루사, 흰남노 이름 이제 다 기억이 납니다. 네네. 그만큼 피해를 많이 안겼었는데 전 또 좀 신기한 거는 재산 피해 규모는 뭐 작지 않습니다만 네. 사망자 규모는 좀 많이 줄어든 모습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표에서 보면은 지금 사라 같은 경우가 지금 비슷하거든요. 근데 1959년도에 정말 큰 태풍의 규모가 크기가 지금 3년 전에 나타났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몇십 년 전이죠. 몇십 년이니까 약 7, 80년 전이죠. 예. 그 전에 나타났는데 사망자는 11명밖에 없었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우리가 태풍에 대해서 안전 조치를 했었고 우리들의 국민의식, 우리 정부나 지자체의 어떤 안전 관리 능력이 높아졌다. 경험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표에서도 보면은 지금 사라가 849명, 매미가 2003년인데 131명인데 흰남노는 11명밖에 사망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뭐 안타깝긴 합니다만 사망자 규모 자체는 일단 많이 줄어들었던 그렇죠. 네, 굉장히 3년 많이 전 들었다고 상황이었고요. 사실 지금 보시면 역대 대형 태풍이라고 이렇게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태풍 앞에 뭐 소형, 중형, 대형, 뭐 혹은 초대형 이런 네. 수식어가 붙기도 하던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좀 분류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풍을 표시할 때 얼마나 세냐 이거거든요. 아까 세냐 할 때는 태풍의 이제 강도를 표시하거든요. 예. 근데 강도는 뭘로 표시하냐면 바람의 방향이 얼마나 초속 몇 메타를 가느냐 그 얘기를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크기를 나타내면 회전 반경이 있는데 얼마나 크냐는 얘기죠. 지금 태풍 강도 분류 있죠. 여기서 보면은 초속 17m 이상을 태풍이라고 해요. 예. 초속. 태풍이라고 이름이 붙기 위해선 초속 17m가 일단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딱 되면은 태풍이 되는데 이게 초속 17m인데 시속으로 하면 61km 정도 됩니다. 우리가 자동차 61km 가면은 굉장히 빠르다고 볼 수 있죠. 예. 그 정도의 지금 바람이 부는 게 태풍이거든요. 이게 이제 강도 1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강도 2 점에는 25m까지입니다. 초속. 그 다음에 강도 3은 33m, 45m, 54m가 되면 초강력이거든요. 아까 보면은 흰남노 같은 경우는 초강력 5단계였습니다. 예, 54m/s 네. 의 강도였으니까요. 지금 여기 강도에 보면은 초강력 5단계죠. 지금 1, 2, 3, 4, 5단계. 지금 올해부터 조금 태풍 강도가 바뀐 거 있거든요. 저기 보면은 가로가 있죠. 가로가 1단계는 슬러시가 돼 있고 2단계 중, 강, 매우 강, 초강력 있죠. 예. 작년까지는 지금 중, 강, 매우 강, 초강력. 1단계는 태풍의 강도 표시가 없었어요. 태풍이다로만 얘기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지금 시범 운영합니다. 1, 2, 3, 4, 5로 하고 있어요. 태풍 강도 표시를 중복으로 해서 숫자로 이제 바꾼 건가요, 네, 그러면? 숫자와 지금 가로, 중을 같이 표시하고 같이 있어요. 쓰는 건가요? 네, 올해만. 아마 내년 이후부터는 아마 숫자만 할지 뭐 병합해서 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시범 단계 2025년도부터는 태풍과 강도를 1, 2, 3, 4, 5 가로 열고 중강, 매우강, 초강력 이렇게 하는 게 태풍의 강도입니다. 얼마나 세냐는 얘기죠.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이제 태풍과 크기 있죠. 아까 지도상에 지금 도표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지도상에 태풍의 회전 반경이 몇 킬로가 되느냐는 얘기죠. 뭐 300킬로가 되느냐 저기 있죠. 저기서 보면 소형, 중형, 대형, 초대형 있죠. 지금 소형은 회전 반경이 300km란 얘기거든요. 중형은 300에서 지금 500km, 대형은 500에서 800, 초대형은 800km 이상입니다. 아까 지금 흰남노 있었죠. 흰남노가 지금 얼마였냐면 410km 정도 됐거든요. 대형은 좀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의 큰 태풍이 왔었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중형이라고 하더라도 한반도는 다 덮을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가 그렇죠. 되는 거죠. 그렇죠. 중형이라 하더라도 지금 목포에서 뭐 부산까지 하면 뭐 400km 되잖아요. 예. 이 상태 전부 다 삼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태풍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결국에는 앞서 봤었던 강도와 지금의 크기가 네. 2조 5천억 원이라는 재산 피해로 좀 이어졌었던 흰남노가 아닐까 싶은데 네. 사실 여러 가지 뭐 재난, 바람과 관련된 재난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태풍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심심찮게 좀 들을 수 있는 게 허리케인, 뭐 네. 사이클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차이가 어떻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태풍하고 강풍 하면은 태풍이 더 크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죠.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왜냐하면 태자가 클 태자가 아닐까. 바람이 크다 한문으로 표시하면. 근데 클 태자가 아니고 태풍 태자라는 새로운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태풍은 어디가 되냐면 태평양에서 불어온 바람을 태풍이라고 해요. 그러면 태평양의 한문으로 태가 클 때인데 클 태자인데 또 그 태하고 또 달라요. 태풍 태자인데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바람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화면에서도 이제 보이면 좋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적도가 있죠. 적도 북반구가 있잖아요. 지금에는 경도를 나면 저기 보이죠. 지금 저 그림 있죠. 지금 중간에 있는 적도가 있겠죠. 적도가 있고 지금 저 그림상에 가운데가 지금 경도 제로가 되죠. 예. 그러면 네 구역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N쪽에 있는 거 북태평양의 서쪽에 있는 북서태평양에서 해오리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것을 태풍이라고 해요. 우리 지도가 지금 북서 방향에 있죠. 근데 저기서 이제 오른쪽에 북태평양의 오른쪽 북서태평양에서 불어오는 게 하리케인이요. 만약에 이제 또 여기 있죠. 사이클론이 있죠. 사이클론은 남태평양 밑에서 전부 불어오는 바람을 사이클론이라 하거든요. 정리를 하면 북서 방향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태풍, 네. 북동쪽이 허리케인, 그렇죠. 남쪽에서 오는 게 사이클론. 네, 남태평양에 발생했다 무조건 태풍이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강풍하고 태풍의 또 차이점이 뭐냐면요. 태풍은 무조건 해오리 바람이 불어서 오는 게 저기서 불었을 때는 저 태평양에서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해오리 바람인데 어떤 방향이냐면 시계 반대 방향이에요. 시계 반방향으로 불지 않으면 태풍이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예. 저기서 발생이 돼서. 그러면 왜 해오리 바람으로 부르게 되냐면 지구가 자전하잖아요. 자전하는데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은 초당 적도 기준이면은 초당 460m로 돌고 있거든요. 이렇게 빨리 돌고 있기 때문에 뜨거운 공기가 수증기가 올라가면서 해오리가 형성이 되거든요. 우리가 팽이를 치게 되면은 치는 순간 팽이가 돌잖아요. 그 공기가 역학이 되기 때문에 왼쪽 방향으로 불어서 올라갑니다. 근데 반대 방향으로 남태평양에서 불잖아요. 이거는 이제 시계 방향으로 반대로 불어서 남극 쪽으로 향하죠. 그래서 이런 방향들, 그래서 태풍의 기준은 똑같은 지역에서 발생하지만은 또 세부적으로 어느 위치에서 발생에 따라서 태풍, 하리케인, 사이클론으로 발생이 되고 태풍은 항상 북반구에서 발생하는 태풍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서 북쪽으로 북진하는 이런 방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태평양에서 이게 생성이 됩니다만 어느 지역에서 또 어떻게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고 있는데 아까 뭐 지도에도 보였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쪽으로 오면 북서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상황일 텐데요. 네. 그러다 보면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일본에도 영향을 좀 많이 미치는 게 태풍이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흰남노도 사실 일본에도 많은 피해를 미쳤다고 합니다. 이 흰남노가 이렇게 한국과 일본에 영향을 미쳤던 이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태풍의 이제 가는 방향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태풍이 딱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맨 처음에 지금 태풍 발생 위치가 위도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적도 부근이 제일 뜨겁겠죠. 태양이 가까우니까. 예. 근데 여기서는 발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죠. 자전이 되면서 전향력, 클리오리 효과를 하는데 이 해오리 바람이 적도에서는 형성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디서 되냐면 위도 10도에서 5도에서 10도 그 사이에 돼요. 적도를 좀 벗어나서. 그러면 거기가 제일 증발량이 높고 해오리 바람이 많이 불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바람이 무역풍이 불립니다. 동쪽에서 서로 불거든요. 좀 올라오잖아요. 중위도로 올라오면 반대로 편서풍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태풍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화면에서 많이 나오죠. 적도 좀 위에서 올라갔다가 약간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둥글게 올라가잖아. 예. 딱 거기에 결정이 있는 데가 어디냐면 저 그림에서 보죠. 한국하고 일본이거든요. 아. 근데 이제 태풍이 일본 쪽으로 완전히 가든지 아니면 중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양쪽으로 벗어나면 우리 한국에 영향이 없겠잖아요. 근데 태풍은 어디냐면 북진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에너지가 높은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낮은 항상 북쪽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데 바람에 의해서 왼쪽으로 불었다가 위로 올라가는데 육지로 가려는 성향이 없어요. 왜냐하면 육지로 가면 밑에서 증발량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 해협을 따라서 올라가죠. 근데 그 해협 마지막 부분이 우리 한국하고 일본 있죠. 중국. 예. 이쪽이 그래서 태풍에 가는 길이기 때문에 가장 피해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나 일본도 이제 그렇죠. 태풍을 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 됐는데 딱 3년 전 오늘이 네네. 흰남노가 한반도에 이제 정착을 했었던 그 시기였습니다. 저희가 6월에는 뭐 장마도 오고 7, 8월 너무 덥고 9월엔 또 태풍까지 대비를 해야 됩니다. 왜 9월에 태풍이 오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태풍이 발생하는 조건이 있거든요. 뭐냐면 바닷물이 뜨거워져야 돼요. 근데 조건이 얼마나 뜨거워지냐면 바닷물의 온도가 26.5도 이상이 돼야 태풍이 만들 수 있는 조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7, 8월이 제일 덥죠. 예. 그러면은 바다에 태평양의 지표면이 뜨거워지는데 지금 화면에서 나오잖아요. 지금 현지 사면인데 지금 7, 8월에 제일 뜨거웠으니까 바다면이 뜨거워질 것 같은데 그러면 왜 태풍이 7, 8월에 나지 않고 9월에 발생하느냐. 지금 이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7, 8월 같은 경우는 뜨거운데 지금 여기서 태풍에 날 수 있는 조건이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째 뭐가 되냐. 바닷물이 5셉스 이상이 뜨거워져야 돼요. 근데 뜨거워지는 7, 8월, 6, 7, 8월은 대기는 뜨겁지만은 바닷물 50cm까지는 뜨거워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9월 달이 되면서 이제 야궁이에 솥에 불이 달아오르듯이 열이 좀 많이 쌓인 상태가 쌓인 되는 거죠. 상태에서 50cm 이상 1m, 2m까지 뜨거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월에 발생할 수 있는 태풍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태풍이 해오리처럼 바로 올라간다 했잖아요. 여기는 대기가 안정이 돼야 돼요. 우리가 기상용어로 윈드 시어. 태풍이 깎인다, 태풍이 잘린다라고 해서 윈드 시어라고 하는데 7, 8월에서는 대기가 불균이래요. 바람의 방향이. 그래서 해오리가 형성됐다 하더라도 이 해오리가 깨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태풍이 발생됐는데 뭐 몇 시간 후에 하루 이틀 지나서 소멸됐다 하잖아요. 예. 이건 대기의 바람에 균일하지 않기 때문인데 7, 8월은 균일하지 않아요. 온도가 높기 때문에 뭐 바람 방향이나 구름 형성망이 되고 근데 9월에는 대기도 굉장히 안정돼 있고 그래서 태풍이 발생되고 또 태풍의 그 해수면의 깊이, 데워지는 깊이도 굉장히 깊기 때문에 태풍으로 봐서 발생하는 최적은 9월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10월이 되면 이제 차져버리니까 또 안 되고. 저는 이 교수님, 회장님 말씀을 좀 듣다 보니까 수온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네네. 근데 22년에 흰남노가 발생을 했었는데 네. 올해 여름이 더 더웠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수온이 조금 더 이제 쌓이면서 올해도 태풍을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그렇습니다. 한반도 주변의 수온은 좀 어떤가요? 그래서 수온이 지금 보면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수온이 아까 지금 그림상에 나왔었죠. 지금 어떻게 되냐면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2022년에 6월, 7월이 평균 기온이 다 3.3도, 3.7도 다 높아요. 또 올해 25년도에 보더라도 역대 최고 기온이고 6월 달에. 7월 달에도 역대 최고는 아니지만 두 번째로 기온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 기준만 봐서는
날씨가 뜨거웠기 때문에 9월 달에 지금 9월이죠. 태풍이 많겠다라는 이런 예측은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뭐가 되냐면 아까 바람에 공기층의 바람의 변동이 있죠. 예. 이게 균일하지 않았을 땐 태풍이 안 나옵니다. 아무리 밑에 태평양 온도가 뜨겁더라도 공기층에 균일하지 않으면 발생되더라도 깨지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첫 번째는 바닷물의 기온이 오르는 것은 지금 합리적인 요인이 되지만 두 번째로는 지금 급변하는 기온들이 지금 윈드 시어가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9월에 태풍의 발생 빈도가 바로 관건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네, 수온과 기온을 모두 따져봐야 되는 그렇습니다. 상황이 되는 네. 거겠고요. 사실 앞서 뭐 흰남노의 피해 규모를 저희가 한번 봤었는데 대부분의 인명 피해가 바로 포항에서 나왔습니다. 포항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민 7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참변이 발생을 했는데요. 먼저 뉴스부터 보고 말씀 이어나가겠습니다. 시간당 최대 110mm의 폭우에 강물과 빗물이 순식간에 덮친 포항의 아파트. 9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입니다. 지금도 입구에는 이렇게 진흙이 쌓여 있고 이 부러진 나뭇가지들을 보면 당시 물살이 얼마나 거셌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30시간 넘게 주차장 내부 배수 작업이 진행됐지만 속이 보이지 않을 만큼 탁한 흙탕물은 여전히 허벅지 높이까지 차 있습니다. 차량들은 문이 열린 채 여기저기 뒤엉켜 있고 뒷부분이 불쑥 솟아올라온 차량도 있습니다. 당시 유입된 빗물의 양이 얼마나 많았는지 가늠케 합니다. 천장에는 생존자들의 에어포켓 역할을 했던 공간이 보입니다. 내부 지하 공간에 물이 다 찬 게 아니고 약간의 공기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스프링클러 시설 배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잡고 버티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벽면에 흙탕물이 차올라 만들어진 경계선 위로 30cm에 불과한 공간. 생존자 2명은 이곳에서 14시간가량 버티며 기적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숨진 주민들 대부분 주차장 입구나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 인근에서 발견돼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지상으로 통하는 문은 안쪽으로 열리는 구조여서 대피에 어려움을 겪었을 걸로 보입니다. 주차장의 고인물을 완전히 배수하는 데는 앞으로도 수일이 걸릴 것으로 소방당국은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네, 뭐 그 당시에도 이 보도를 참 많이 봤었고 네. 너무 안타까웠는데 다시 봐도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네. 저는 이 기사들을 좀 많이 찾아보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거는 주차장에 물이 차고 있으니까 가서 차를 빨리 빼라 이런 방송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 당시 피해가 커졌던 이유랑도 좀 연결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가 좀 있었을까요? 지금 몇 가지로 지금 우리가 요인을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인적 요인이거든요. 지금 거기 경비 관리소죠. 아파트 관리소는 네. 지금 호의적인 측면에서 지금 차가 침수가 되니까 빨리 지금 차량을 지금 지상으로 옮기라고 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가서 사망했거든요. 이거는 지금 인적 요인이 뭐냐면 안전무지단 얘기죠. 몰라요. 지금 비가 이렇게 오면 차만 침수될 줄 알지 그 침수된 걸로 인해서 사람이 질식하거나 사망할 거라는 것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안타깝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이제 자연적인 원인이잖아요. 지금 여기는 시속 110mm가 지금 왔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호우주의보를 발령할 때 보면은 시간당이 아니고 3시간에 60mm 왔을 때 또 3시간에 90mm 왔을 때 호우주의보하고 호우경보를 내리는데 여기는 시간당 110mm예요. 지금 극한호우 이상이죠. 이때는 극한요우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만큼 자연적인 원인으로 비가 많이 왔었고요. 또 여기서 이제 또 불안이 또 겹치는 것은 이때 만조가 겹쳐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냉천이나 이런 것들이 그 옆에 있는 호수 이름입니다. 그 호수가 뭐 넘치고 이래가지고 자연적인 원인이 있었고 또 시설적인 원인으로 보면은 원래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대비해서 다른 지역보다는 턱을 좀 높이 한다든지 아니면은 일반 주차장에 그 배수형 펌프가 있거든요. 네. 어느 정도 빗물이나 물이 들어오면은 밖으로 내지는 펌프가 있는데 이 펌프가 전혀 역할을 못해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지금 이런 큰 참사가 났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어쨌든 자연적인 요인과 시설적인 요인, 인적 요인이 모두 더해지면서 이제 인명 피해로 좀 연결이 됐었던 그렇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었었는데
앞서 피해 규모를 봤을 때 인명 피해 규모보다 좀 눈길이 갔던 건 재산상의 네. 피해 규모였습니다. 특히 포항에는 포항제철소가 있었고 그 당시에 처음으로 이제 가동이 중단될 정도로 피해가 네. 생겼었는데요. 이 당시 복구하는데도 시간이 좀 많이 걸렸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포스코가 창립 이래 처음으로 지금 전체 공장이 지금 정지가 됐거든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이상 기후 변화가 지금 급변하고 있다라고 지금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포스코에서 손해본 금액이 2조 4천억 정도가 되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협력업체, 하청업체 있잖아요. 예. 여기에서도 2,500억의 손실이 났었고 지금 앵카께서 질문하신 대로 복구하는 기간도 9월이잖아요. 그 다음에 1월에 복구가 됐어요. 약 5개월 동안은 전면 포스코가 영업 정지되는, 가동이 중지되는 이런 상황이 또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재산 피해 규모는 포스코 쪽에서 이제 잡혔던 거고 네. 결국에는 복구하는데도 1월이면 이제 한겨울이 돼서야 겨우 복구가 완료됐었던 그렇습니다. 상황이었던 거죠. 사실 뭐 이때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도 이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많이 발생했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만 만조가 겹쳤다. 네. 그럼 이제 어쨌든 주변에 뭐 바다가 있고 당연히 하천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피해가 좀 커졌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냉천이 있잖아요, 주변에. 네. 이 범람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옆에 하천 이름이 냉천이에요. 근데 그 하천이 범람을 했는데 이제 많이 와서 범람했다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뭐가 되냐면 하천 어떤 그 뭐 개량 보수라 할까요? 하천을 좀 활용화를 시킨 거예요. 어떻게 활용화 시키냐면 하천을 활용화시키면서 어떤 운동 개념, 스포츠 기구도 놔두고 자전거 도로도 놔두고 어떤 여러 가지 그 하천에서만 해야 되는데 다른 기능을 좀 부과하는 그런 작업들이 좀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로 하천에서 필요한 하천 그 목적, 하천의 길이가 짧고 좁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더 넘쳤었죠. 만조까지 겹쳐서.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고 또 하천 개량 사업을 하면서 도면 초기에는 설계 도면 초기에는 여기에 차수막 있죠. 차수벽. 예. 이 설치하는 게 있었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설치가 않게 지금 여기가 건축이 돼 있었던 곳입니다. 이런 부분도 안타깝고 또 하천이다 보니까는 교량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교량도 낮고 또 기둥이 폭이 좁아요. 좁다 보니까는 그 사이를 물이 넘어가는 양도 좁겠지만은 넘어가다가 뭐가 걸리면은 기둥에 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이윤들로 인해서 어떤 부실도 좀 플러스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천은 계속 물이 흐르다 보면은 바닥면이 쌓이잖아요. 그때 여기서 10년간 준설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평상시보다 바닥면 하천이 1.5m가 더 상승해 버리니까 개량화 공사로 인해서 폭도 좁아졌는데 기존의 1m, 5m까지 1.5m까지 더 높아버리니까 또 비가 많이 왔었고 또 만조까지 겹쳐버리니까 이 영향이 아까 사고 났던 대로 지하 주차장으로 물이 흘러가서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었죠. 그러니까 뭐 응당 지켰어야 할 뭐 기존의 계획과 목적에서 좀 벗어나면서 피해 규모가 커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3년 전이고 이제는 좀 정비를 더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뭐 소잃고 애양칸 뭐 교친다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지금도 이제 늦진 않았죠. 왜냐하면 또 내년에 지금 당장 올해도 9월이니까 태풍이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이 어떤 그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마를 투입해서 하고 있냐면 뭐 770억을 투입을 하고 있고 예. 뭐 재복구 사업도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있고 뭐 차수벽도 뭐 설치하고 있고 여러 가지 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긴 했습니다만은 이 계획들이 뭐 하루빨리 좀 신속히 올해는 이 계획을 세웠지만은 정말 흰남노 같은 태풍이 왔을 때 또 올해도 이런 사고가 나지 않을까라는 이런 불안하기 때문에 한시가 바쁘다 이런 또 생각도 해봅니다. 뭐 사실 재난이 발생할 때는 하기 전에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 재난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또 갖고 있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뭐 정부나 지자체에서 좀 그런 것들을 준비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이 당시 흰남노가 왔을 때의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과정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3년 전이지만은 이 당시 때만 해도 지금하고 어떤 안전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품질이나 낮아요. 예. 제도상으로.
왜냐하면 지금 이만큼의 비가 왔으면 예보가 분명히 나왔었잖아요. 나왔으면은 어떤 대피를 하고 또 이런 협소하게 되면은 범람할 것을 예비를 해서 어떤 문자 알람들이나 발송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다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좀 그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아까도 보면은 어떤 안전무지 얘기 나왔잖아요. 예. 안전관리자나 지자체나 정부 안전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안전무지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만큼의 비가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침수가 될 것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대비를 못한 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안전관리는 어떤 안전의식만 높고 안전에 대한 의욕만 높아가지고는 되지 않고 안전에 대해서 어떤 전문적인 역량을 가져야만이 대책이 나와서 대책이 실현이 돼서 안전이 확보된다라는 것을 꼭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예, 뭐 그런 피해가 이제 일어나면 항상 뒤에 따라오는 것들이 피해 원인에 대한 조사가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한 대책을 또 수립하기 마련입니다. 그 당시에도 민간 합동조사단이 피해 원인을 조사를 했었고요. 네. 3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좀 많이 달라졌습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이만큼의 우리는 항상 어떤 안 좋은 상황을 보면서 지금 소강 잃고 애양간 고치는 이런 격이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많이 높아졌지만은 지금 우리는 정부나 어떤 지자체 안전관리 담당하는 사람들한테 꼭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과거 경험에 의해서 앞으로 반복되는 것의 대비책보다도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우리는 이제 용어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신종재난. 지금 여기서도 지금 처음 이런 재난을 맞았잖아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책을 세울 수 있지만은 앞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좀 연구를 깊게 하면서 새로 나타날 신종재난, 신종태풍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서 신종태풍이라보다도 태풍에서 신종으로 재난이 어디가 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해서 선제응하는 이런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저는 이제 신종재난이라고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지난번 흰남노의 이 포항 지역의 피해를 생각했을 때 가장 사람들이 많이 신기해하고 좀 당황했던 것들이 네. 지하 주차장에서의 침수 피해였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지금도 지금 지자체에서도 여러 가지로 지금 하고 있어요. 또 해수부 자체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로 낮은 지역 있죠. 해수면의 낮은 지역, 해안가의 낮은 지역, 해안가의 주차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흰남노와 같은 것이 오더라도 지금은 주차장의 침수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후로 주차장 사고는 지금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네. 물이 차더라도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주차장이 아닌 다른 지역의 어딘가의 낮은 지역에는 지금 어디가 취약 지역인지 취약 지역을 발굴해서 그 취약 지역에 맞는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다라는 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신종 재난을 계속해서 이제 대비를 해 나가야 되는 게 네.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인데 그렇습니다. 참 새로운 재난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부분이 요즘 기후 변화가 정말 심각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덧붙여 주신다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기후 변화가 됐다는 얘기는 그럼 원인이 뭐냐는 얘기잖아요. 네. 우리가 보면은 그 온실가스거든요. 지금 온실가스. 그러면 온실가스가 많이 차고 있기 때문에 지구를 감싸고 있는 온실 우리가 비닐 있죠. 이 비닐막이 온실가스거든요. 이 온실가스가 비닐막처럼 지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지구의 지금 온도가 계속 올라가서 여름이면 증발량이 많기 때문에 그 증대된 에너지가 바람이나 비나 태풍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인류에게 피해를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지금 기후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그 원인은 온실가스가 발생하는데 온실가스를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정부의 대책이 정말 좀 빨리 점진적으로 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만이 이런 이상기후를 좀 줄일 수 있고요. 좀 크게 봐서는. 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지금 계속 아까 앵카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중대사고, 어떤 신종사고, 태풍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도 서로 연구해서 거기에 맞는 대책들이 정말 필요하다. 좀 이런 말씀 드립니다. 뭐 지구 온난화 때문에 태풍의 빈도나 강도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뭐 집중호우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최근 국내 연구팀의 연구 결과 보면 흰남노급 태풍이 2030년에는 5년 주기로 오고 2050년에는 2, 3년마다 한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네. 이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봤을 때는 태풍 대비책이 또 반드시 또 뭔가 보강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태풍의 발생 위치가 이제 북위 5도에서 20도 사이를 하겠잖아요. 적도를 좀 넘어가서. 예. 근데 그 이상 25도, 30도에서도 지금 태풍이 발생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북위도가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북극에 가까우기 때문에 태평양의 수온이 낮아지는데 지금은 기후 이상으로 인해서 고온으로 인해서 북위 25도가 넘어가도 지금 태풍이 발생할 수 있는 위치가 돼버리거든요. 예.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제주도 앞바다에서부터 태풍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어떤 그 연구 논문에 보면은 2030년대 신남노와 같은 태풍이 5년 주기로 발생하고 2050년도에는 2, 3년 주기로 발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태풍 발생 위치도 높고 그 이전에 5도, 북위 5도, 20도에서 발생한 태풍도 지금 우리 한반도 주변에 있는 수온이 높기 때문에 소멸이 되지 않고 계속 증가되고 있어요. 태풍의 강도가 이제 더 세다는 얘기죠. 예. 태평양 온도가 계속 우리 제주도 앞바다도 뜨거워지니까. 그렇다 보면 피해가 더 많다는 얘기죠. 흰남노가 똑같은 거 오더라도 지금보다는 흰남노보다는 더 피해가 높을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금 대치책도 좀 세부적으로 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태풍이 이제 조금씩 더 강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국민들의 안전의식도 강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 가장 이제 아까 제가 계속 그 어떤 재난이든 간에 안전무지, 안전부주의잖아요. 안전부주의 플러스 안전무지. 지금 안전무지가 저는 더 크다고 보거든요. 부주의보다도. 그런데 이런 걸 깨우치려면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실질적인 교육이거든요. 근데 학교에서는 교육을 하는데도 교육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의 콘텐츠가 어떤 거냐가 또 중요하잖아요. 정말 어린이들이 지금 배웠을 때 이걸 계기로 인해서 성장했을 때 사회에 나왔을 때 정말 안전해질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특히 또 중요한 것은 학생들 학교에서 배우는데 우리 성인들은 배울 데가 없어요. 예. 이런 그래서 실질적인 교육을 우리 성인들도 지금 국민안전교육법이 실행이 되고 있지만은 더 확대해서 정말 실질적인 교육 효과가 안전에 바로 역할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안전무지를 타파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충분히 돼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회장님께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네네.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초 네. 동안 교육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30초 안전 챌린지입니다. 오늘은 태풍에 따른 차량 침수가 됐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지 30초 동안 정리를 해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바로 30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네, 우리가 차량 침수화를 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비와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침수의 적절한 대비는 지금 차량이 침수됐을 때 탈출 요령을 숙지하는 것이거든요. 자동차 문이 열리지 않거나 유리창이 내려오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비상용 망치를 대비한다거나 아니면 침수된 상태에서 시동이 꺼져 있을 때 절대 시동을 다시 켜면 안 되거든요. 지금 침수가 됐을 이런 대응책은 지금 우리가 대비해서 숙지했던 내용을 그대로 실행을 하면은 안전해질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집중호우로 인해서 저지대는 침수가 불가피합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로 인한 피해는 내가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대응했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30초를 훌쩍 넘길 정도로 이제 중요한 교육이었습니다. 여러분 꼭 인지하시고 기억하셔서 태풍 피해 잘 줄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